네, 오늘은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제출해야 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이 부동산 법인이 갖고 있는 자금, 돈을 정당하게 빼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부동산 법인이 탄생, 내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부동산 법인은 돈이 없죠. 돈이 있어야지 부동산 법인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부동산을 사서. 그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금과 차입금. 자본금은 뭐냐면 주주들, 법인을 최초로 설립한 사람들이 불입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까 돈을 빌린 게 차입이에요. 일단 자본금이라는 건 아무리 설립할 때 내가 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 쉽게 빼오기 어려운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자본금, 최초에 불입한 이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사실 5천만 원도 상당히 큰 거예요. 1천만 원도 많고 500만 원도 많고 심지어 100만 원짜리 법인들도 꽤나 많죠. 그럼 나머지 금액을 다 차입금으로 조달하게 될 거예요. 이 9억 5천의 차입금 누가 빌려주나요? 은행에 가서 빌려봐야 되겠죠? 그럼 은행이 5억까지만 빌려준대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나머지 돈은 뭐 부모님께 빌렸다고 가정할게요. 내가 주주로서 내가 빌려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부모님께 빌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러면 법인 입장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유의사항의 첫 번째가 있죠. 제출하신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대요. 통보됐을 때 이런 상황이 통보됐을 때 문제가 있는 상황일지 없는 상황일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고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물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크게 자기 자금이랑 차입금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방금 부동산 법인이 설립됐죠. 이 최초 설립된 부동산 법인은 사실 좀 명확하죠. 자기 자금, 최초의 자본금으로 보면 될 거예요. 차입금, 부모님께 빌렸다면 그 차입금도 기재하면 되겠죠. 여기에다. 물론 갭 투자를 했다면 임대보증금 쪽에 기재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최초에 불입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10억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떤 서식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부동산 법인이 설립한 이유나 기존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 회사들은 자본금과 자기 자금이 다르거든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설립된 법인이 주택 매매업을 추가로 신고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어쨌든 자본금과 자기 자금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이번에 서식이 바뀌면서 3월 달에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였죠? 자금 지급 방식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자금 거래의 유의점을 피해 가려고 했다가 걸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부분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 국세청에서 어떤 서류를 추가로 요청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법적인 실질, 경제적 실질이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거라면, 네, 그게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는 부모님께 돈을 빌렸어요. 근데 결국 돈을 벌려고, 그러려고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생겼다면 당연히 부모님께 돌려드릴 거잖아요. 그쵸? 물론 지금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거라면 돌려주실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딱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빌린 거라면,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후 관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칙적이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부모님한테 4억 5천을 빌렸죠. 우리가 은행에서도 빌렸잖아요. 그럼 은행에 어떡하죠? 돈을 주잖아요. 그쵸?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자율은 4.6%. 물론 법인은 약간 달라요. 우리가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4.6% 이외에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4.6%라고 가정해 볼게요. 부모님께 4억 5천을 빌렸어요. 4.6%로 이자를 지급해야죠. 2천만 원. 그냥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2천만 원을 제가 부모님께 지급하잖아요. 법인 입장에서. 그렇다면 저는 원천징수로 27.5% 550만 원을 국세청에 미리 떼어서 납부해야 돼요. 보통 여기까지만 듣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소득이잖아요. 법인 입장에서 누군가한테 소득을 준 거죠.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를 줄 때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이익이죠. 근데 어떻죠?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 입장에서는 그 지급한 금액은 비용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의 소득이지만 법인한테는 비용이라는 건 나중에 법인이 돈을 벌었을 때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2천만 원이 비용으로 기록되고 국세청에 정당하게 신고되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혜택이 어떨까요? 한계세율이 11%라면 220만 원이고 한계세율이 높다면 그 부동산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크다면 22%의 한계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러면 법인세 절세 효과가 440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분명히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이자를 줄 때의 소득세 부분과 법인 입장에서 이자를 지급한 거에 대한 비용으로 인한 절세 효과를 잘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배당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이상의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천만 원을 가정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 방법은 뭔지 물어보세요. 물론 그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A법인 있어요. B법인 있죠. 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 법인이 자녀의 법인한테 돈을 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미는 이 A법인한테는 이익이죠. 요 법인이 요 법인이겠죠. 돈을 빌려준 법인. 이자로 인해 그 이자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다른 한쪽은 어떻죠?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비용이 증가했네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법인세가 나올 거고요. 이쪽에서는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2천만 원이란 이자 수익을 가정해 볼게요. A법인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다시 돈을 돌려주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 A법인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다른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효과가 있을 거고 비용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 효과 그 두 가지가 세율이 유사할 거잖아요. 한계세율이 동일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동일한 세율로서 한쪽에서는 법인세를 내지만 한쪽에서는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동일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리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원천징수세율 우리가 법인끼리 이자를 주고받잖아요.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27.5%가 맞아요. 근데 그 법인이 궁극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부담하는 그 법인세는요. 원천징수세율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지 요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